안녕하세요. 역사돋보기입니다. 중국 군발의 시대 11부입니다. 중원대전 이후 장제스는 임시 약법을 발표하였으나 그 실상은 자신의 독재 권력을 강화하는 방침이었습니다. 장제스의 임시 약법은 지상계의 숱한 비판을 받았죠. 장제스의 훈정에 대해 숱한 비난이 쏟아질 때 이 틈을 비집고 들어온 게 왕징웨이였습니다. 왕징웨이는 장제스의 독재 권력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장제스의 임시 약법을 비판하면서 자신만의 약법을 발표했는데 왕징웨이의 약법은 순수하게 민주주의를 지향했죠. 지성계에서는 다들 왕징웨이의 약법에 호응했습니다. 장제스에 대한 민심은 심각하게 추락했습니다. 장제스의 이미지와 더불어 국민당 정부 전체에 대한 민심도 추락했기에 국민당 정부 내에서도 임시 약법을 수정해 장제스의 독재를 약화하는 방안으로 여론이 모아집니다. 다만 장제스는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었죠. 이때 국민당 정부 우파의 수장이자 오랜 국민당 정부의 원로였던 후한민이 나서서 장제스를 설득했죠. 후한민은 국민당 내 우파 세력들의 지지를 받던 원로 거물이었던 만큼 장제스도 후한민의 존재가 필요했고 또 왕징웨이가 홍콩에서 여론과 지성계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을 의식해 장제스는 약법 개정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장제스는 약법 개정을 위해 4차 전국 대표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는데 회의에 참석하는 대부분이 장제스의 측근들이었으며 대표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후한민이 가만 살펴보니 약법 개정이라 해놓고 장제스가 총통으로 등극해 권력을 독차지하려는 내용이 변동이 없이 아니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었던 겁니다. 후한민은 마지막으로 장제스를 설득해보겠다며 1931년 2월 장제스를 찾아갔으나 대화 타협이 되지 않자 장제스는 숨겨두었던 병사들을 풀어 후한민을 체포 후 구금시켜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탕산 사건입니다. 후한민은 우파의 수장인 동시에 이 후한민이 광저우 출신이었던 만큼 국민당 정부 내 광둥파 세력의 구심점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런 후한민을 구금하자 광둥파 세력들은 격하게 반발합니다. 특히 중원대전 당시 장제스 편에 서주었던 광둥성 월계군벌의 천지탕도 장제스에게 등을 돌리죠. 심지어는 순원의 아들 순커마저 장제스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광둥성의 월계군벌과 광둥파 세력들 그리고 광시성의 개개군벌이 연합해 홍콩에 있던 왕징웨이를 데려와 1931년 5월 광저우를 수도로 하는 광저우 국민당 정부를 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국민당 정부는 난징 정부와 광저우 정부로 또다시 분열된 것이죠. 장제스를 괴롭힌 건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만주에서 일본 관동군이 1931년 9월 만주사변을 일으킨 것인데요. 일본 관동군은 류타오 철로를 자기들이 폭파시켜버리고 이걸 봉천군벌 장쉐랑의 소행으로 몰아간 뒤 방위의 목적이라며 관동군은 봉천군벌을 공격했습니다. 관동군의 기습에 봉천군벌은 쉽사리 무너졌고 이뿐만이 아니라 장쉐랑은 중국 내륙에 진출하겠다며 베이핑과 텐진 인근에 봉천군벌 상당수를 집결시켜 놓은 뒤 사태를 확대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장쉐랑의 조치에 불만을 품은 봉천군벌들은 관동군에 항복해버리기도 했죠. 이렇게 관동군은 순식간에 만주를 장악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당 정부가 광저우와 난징으로 쪼개지고 만주사변이 일어나는 동안 장제스는 대체 뭘 하고 있었을까요? 장제스의 모든 관심은 중국 공산당 때려잡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1930년 중원대전이 끝나곤 장제스는 중국 공산당 진압에 국민당군을 대거 동원했는데요. 장제스 입장에서는 이념을 떠나 중국 공산당 세력은 국민당 정부의 중앙집권화를 무너뜨리려는 적대 세력에 불과했고 장제스는 중국 공산당 진압이 가장 최우선이라고 여겼죠. 그렇다면 1927년 1차 국공 결렬 이후 중국 공산당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국공 결렬에 반대했던 중국 공산당의 1대 서기장 천두슈가 내쫓긴 뒤로 취추바이가 2대 서기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취추바이는 후베이성의 한커우에서 87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이 회의에서 마오쩌둥이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역설하며 토지 혁명과 반국민당 무장투쟁이 가장 우선시되는 과업임을 내세워 도시의 노동자보다는 농촌에서 광범위한 통일 전선을 결성해 지주 제도를 철폐하는 데 앞장서자고 주장했죠. 이에 중국 공산당은 1927년 하반기에 저우얼라이 주도의 난창봉기, 마오쩌둥 주도의 추수폭동과 광저우 봉기 등을 일으켰죠. 중국 공산당에서 자체적으로 투쟁과 혁명과 폭동을 일으킬 때 자체적인 군사조직이 필요하다고 여겨 중국 공농혁명군을 조직하였습니다. 이듬해 1928년 중국 공농혁명군의 명칭을 중국 공농홍군으로 바꾸었습니다. 줄여서 홍군이라고 부르죠. 장제스가 한창 북벌에 나서는 동안 마오쩌둥과 주더는 홍4군을 이끌고 후난성의 정강산에서 투쟁을 이어나갔습니다. 북벌을 완수한 장제스는 곧바로 정강산에 대규모 병력을 투입시켰고 정강산에 있던 마오쩌둥과 주더의 홍4군은 정강산을 나와 장시성, 루이진으로 이동해 그곳을 새로운 거점으로 삼았죠. 하지만 이내 중원대전이 터지자 공산당에 대한 장제스의 공세는 잠시 중단될 수밖에 없었고 1930년 11월 마오쩌둥은 홍군을 모아 후난성의 성도 창사를 공격했으나 패배했습니다. 이때가 장제스가 중원대전을 끝마친 직후이기도 했고 하마터면 창사를 잃을 뻔했던 장제스는 대대적인 중국 공산당 진압에 나서니 이를
초공작전이라고 합니다. 몇 년에 걸쳐 장제스는 5차례나 초공작전에 나섰는데 1차 초공작전은 1930년 11월부터 1931년 1월 10만 대군을 동원했으나 마오쩌둥의 방어에 패배해버렸습니다. 한편 1931년 1월 중국 공산당 중앙에서는 소련 유학파들이 득세하기 시작했고 소련 코민테른의 지지를 받는 왕밍이 새로운 서기장이 되었습니다. 소련 유학파였던 왕밍과 달리 마오쩌둥은 유학 경험이 없던 국내파였고 아울러 대도시 위주의 공격을 원했던 왕밍과 농촌 중심의 근거지 확보를 원했던 마오쩌둥은 매번 대립했죠. 1931년 4월에서 5월 장제스는 20만 명을 동원해 제2차 초공작전에 나섰으나 또 실패하고 1931년 7월에서 9월 30만 명을 동원해 제3차 초공작전에 나섰으나 이때 하필 만주사변이 터지는 바람에 또 군대를 물려야 했습니다. 장제스는 지금 공산당, 광저우 정부, 일본 관동군을 모두 상대해야 했으니 너무 버겁다고 느껴 우선 감금했던 후하민을 풀어주고 광저우 정부와 통합했습니다. 1932년 1월에는 관동군이 만주에 만주국이란 괴뢰국을 세우고 옛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던 선통제 푸이를 황제로 추대했습니다. 그리고 내몽골 진출을 꾀하고 있었는데 장제스는 일본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며 공산당 진압에 더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1932년 6월 장제스는 50만 명을 동원해 제4차 초공작전에 나섰습니다. 제4차 초공작전은 1933년 3월까지 무려 9개월간 이어졌는데 또 실패합니다. 그 사이 관동군과 만주국은 열하사변을 통해 내몽골까지 진출했고 봉천군벌은 완전히 와해된 뒤 봉천군벌의 수장 장쉐량은 유럽으로 도주했습니다. 1933년 4월부터는 관동군이 아예 만리장성의 산해관을 넘어 베이핑까지 진군하며 중국 본토를 공격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장제스는 공산당 토벌이 먼저라며 국민당 정부의 군사부장 허잉친을 통해 일본 외무성과 더 이상 일본군은 중국 내륙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정도로 협정을 맺고 1933년 10월 무려 100만 대군을 동원해 제5차 초공작전에 나섰습니다. 그간 장시성 루이진에서 마오쩌둥은 1차에서 4차에 이르는 초공작전을 모두 막아내며 중국 공산당 내 입지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오쩌둥을 경계했던 중국 공산당 서기장, 소련 유학파 출신의 왕밍은 마오쩌둥을 후방으로 밀어내고 본인이 직접 장제스의 제5차 초공작전을 맡겠다고 나섰으나 이번엔 국민당군의 승리였습니다. 1934년 4월 중국 공산당의 근거지나 다름없던 루이진이 함락되고 말았고 중국 공산당 전체는 루이진을 나와 중국 서쪽으로 도주하니 이 도망의 여정을 대장정이라고 표현하죠. 제5차 초공작전의 패배로 중국 공산당 내에선 왕밍 등 소련 유학파의 입지가 확 줄어들었고 대장정을 진두지휘했던 마오쩌둥이 비록 서기장이 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 공산당을 이끌게 됩니다. 대장정에서 마오쩌둥과 함께했던 정원라이, 주더, 펑더화이, 덩샤오핑, 린벼우 등이 훗날 오늘날의 중국을 건국하게 되는 주도 세력이 되죠. 장제스는 대장정에 떠난 중국 공산당 잔당을 완전히 소탕하겠다며 국민당군 병력을 서쪽에 집어넣었습니다. 국민당군뿐 아니라 구이저우성, 윈난성, 쓰촨성 군벌들까지 동원했습니다. 중국 군벌의 시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는 군벌은 구이저우성의 검계군벌, 윈난성의 전계군벌, 쓰촨성의 천계군벌입니다. 먼저 구이저우성의 검계군벌은 구이저우성의 별칭이 검이라 검계군벌이라 부르며 국민당 정부의 군사부장이었던 허잉친이 한때 검계군벌 출신이었습니다. 허잉친의 고향이 구이저우성이었거든요. 허잉친이 일찍이 국민당 정부로 합류한 뒤로는 왕지아래가 검계군벌을 이끌고 있었는데 왕지아래는 심각한 아편 중독자였고 이 검계군벌도 오합지졸들이라 마오쩌둥의 홍군을 그냥 보내주다시피 하였죠. 마오쩌둥의 홍군이 구이저우성을 지날 때 마오타이주를 그렇게 좋아했다죠. 윈난성의 전계군벌은 윈난성의 별칭이 전이어서 전계군벌이라 하며 초기 전계군벌의 수장은 한때 중국 동맹회 소속 혁명파였던 탕지야오였습니다. 하지만 전계군벌을 형성하자 탕지야오는 윈난성 내 연성자치에 만족하며 국민당 정부의 북벌에 호응해주지 않았죠. 다만 탕지야오는 부하 룽인에게 쫓겨났고 룽인이 전계군벌을 주도했습니다. 룽인의 전계군벌은 나름 정예병이었고 이 중공 홍군을 엄청나게 몰아세웠으나 윈난성 내 소수민족들의 도움으로 홍군은 윈난성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쓰촨성의 천계군벌은 쓰촨성의 별칭이 천이라 천계군벌이라 부르며 이 천계군벌은 다른 지역의 군벌들과 달리 특정 한 명에게 독점되지 않고 정말 여러 군벌들이 난립해 있었습니다. 이 군벌들이 서로 경쟁한 탓에 공산당 진압에도 큰 타격을 주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마오쩌둥의 중국 공산당 홍군은 368일의 여정 동안 약 9,600km를 걸어 최종적으로 산시성 예난에 정착했습니다. 처음 대장정을 시작할 때 8만이었던 홍군의 수가 대장정 말미에는 8,000명 정도에 불과했죠.
장제스는 산시성 예난에 정착한 중국 공산당을 어떻게든 마무리하겠다며 산시성 시안에 토벌 사령부를 설치하고 봉천 군벌 와해 후 유럽으로 도주했다가 다시 돌아온 장쉐량을 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봉천 군벌이 와해된 이상 장쉐량은 갈 곳이 없었거든요. 장제스가 계속 공산당 진압에 모든 공력을 쏟아부은 사이 일본은 지난날의 협정을 무시하고 베이핑 인근에 더 많은 병력을 배치하며 1935년 11월 지둥 방공자치 정부라는 괴뢰 정부를 만들어 베이핑 공격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의 목표는 베이핑이었죠. 그 와중에도 장제스는 공산당 진압에만 신경이 쏠려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장제스에게 공산당 진압 중지와 항의를 하라는 시위들이 빗발쳤으나 장제스는 그런 시위 주동자들을 체포하면서 민심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이런 국민적 여론이 대단히 부담스러웠던 공산당 토벌사령관 장쉐량이 장제스를 설득해보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장제스가 시찰차 시안에 도착했을 때 장제스를 납치해버린 시안 사건을 일으켰죠. 여기까지가 중국 군벌의 시대였으며 이 이후로는 중일전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이후의 중국사가 궁금하시다면 역사 돋보기 중일전쟁 시리즈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